예, 오늘은 그 인구 구조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되고, 뭐 미국의 CPI 지수가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과연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2017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뭐 40페이지가 되니까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서 현재 심각성을 같이 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이제 파란 색깔인데, 이 파란 색깔이 1990년대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꺾이면서 같이 뭐가 꺾이냐면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변곡점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인플레이션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우리나라의 관계를 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므로 인구 고령화 구조가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수년간은 본격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여러 경로로 인해서 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규모 축소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저축률, 그 다음에 실질 임금 생산성, 자산 가격, 재정 부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뭐 출산율로 돼서 관계는 있는 건 아니니까요. 보시면은 2017년부터 꺾이는데, 이 꺾이는 비율이 이렇게 꺾이는데 지금 이게 아니죠. 예, 더 꺾일 겁니다. 훨씬 더 급격하게 꺾이고요. 그거 대비 이제 CPI 비율을 보게 되면은 좀 많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도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이 10%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8% 가까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CPI 같은 경우에 좀 낮지만은 그것도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는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꼭 이 저출산의 이유가만은 아니지만은 어쨌건 2017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일본과 비슷한 그래프를 하고 있는데, 여기 2017년도죠. 위에 보시면은 어, 어, 이게 1990년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20년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런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이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걸 소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소비를 해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 방어가 되거나 올라가는 추세가 되는 거고, 뭐 저축률이 줄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그 부분이 이제 2017년도부터 이렇게 꺾이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 압력보다는 수요 압력이 지금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가장 최대치를 누렸던 것이 지금 이제 1980년대의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국내의 임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해외에 공장을 짓게 되고, 그러면 또 내수경이 어떻게 보면 수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압박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내의 어, 인건비 비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인건비 비용을 감당할 만한 그런 수요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밑에 뭐 보건, 의료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결론이 밑에 보시면은 뭐 그런 모형이 있고 뭐 그런 거 단순히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는 어떻게 되고 기업들은 최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한다면은 어떤 식의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설들을 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면은 결국에는 쭉 내려 보시면은 결론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제 이걸 보면서 느낀 결론은 뭐냐면요.
뭐 대외적인 요즘에도 보면 대외적인 악재가 있고 뭐 그 달러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 인해서 뭐 유가도 그렇고요. 원자재도 그렇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내국의 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크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 저출산이 아닌 출산을 많이 하는 때에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나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화를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저출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늘에 맡기고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장기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일본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장기 침체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일본이 해외에 여행을 잘 못 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옛날 20년대 15년 전에 물가 그대로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15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되게 엔화 가치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쌌죠. 해외여행 가기 좋았는데 지금은 이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시점이 결국에는 장기 디플레이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일본처럼. 그러니까 빨리빨리 애 낳고 물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야겠지만 이 출산율과 저출산은 상당히 자발적인 그런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로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어떤 박사나 이런 학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